계약법 시작하겠습니다. 계약법은 첫날이니까 다시 인사를 제가 드리면 이준희 행정사라고 합니다. 계약법은 시험 문제가 갑자기 한 2년 전부터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계약법은 그냥 좀 단문 외우고, 물론 사례가 하나 있었지만은 단문 외우고 그거 그대로 쓰고 뭐 이러고 나오면 되는데, 그 단문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계약법 자체가 단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수업할 때는 한 3, 4년 전만 했을 때는 계약법을 3회 만에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도 뭐 다 나왔었어요, 그 안에서. 근데 왜냐면은 그때는 뭐 저만 잘해서 다 나온 게 아니라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애제하게 한 3회 정도 수업하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2년 전부터, 문제가 다 사례형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계약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사례형이 1번 문제가 사례형이면 나머지는 그냥 단문형으로, 그러니까 그냥 뭐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해서 그냥 그거 쓰는 거,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었는데, 계약법은 5문제 중에 4문제가 사례가 나오고 1문제가 이제 그냥 약술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상가 권리금만 그냥 단문으로 나왔지, 나머지는 다 우리가 사례로 나왔죠. 그럼 사례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문제가 기니까요. 근데 정말 또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는 1번 문제만 논점이 뭔지를 조금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논점이 뭔지를 주어지지 않고 쓰세요라고 하면은 그 논점을 우리가 찾아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추출해서 쓴다 해서 논점 추출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논점 추출형이 나오고 나머지는 사례 형식으로 문제가 길다는 거지 논점이 거의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논점이 제시가 되고 그 논점에 대한 그냥 단문을 써도 딱히 사례형의 어떤 답안지를 쓰지 않아도 되게끔 나오고는 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들어서는 계약법 문제가 수준이 계약법을 전담하는 강사님들은 이거는 이래도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민법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봐도 사실 작년에 1번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문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잠깐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민법이라는 큰 범위가 있잖아요. 그럼 민법이라는 큰 범위 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전반에 다 적용되는 민법 총칙이라는 거는 1차 때 배웠죠. 1차 때 우리가 시험을 보셨으니까,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었어. 지금 내용은 다 잊어버리셨어도 있었어.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민법 총칙을 지나면은 이제 우리가 물권법이라는 걸 배우고, 민법을 다 배울 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채권에서도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런 걸 배워요. 근데 그 채권 강론 중에서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계약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가족법이라는 것도 뒤에 있기는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법이라는 거는 민법 전체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작은 분야예요. 작은 분야인데 시험 문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계약법에 한정돼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작년을 보면은 계약법에 한정돼서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는, 그러니까 계약법의 주제긴 하죠. 근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으면서 손해배상 범위를 물었다는 거는 우리가 손해배상, 계약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이 아닌 뒤에 750조,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까지도 조금 알고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잘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행인 거는 뭐냐면요. 그 민법의 과락률이 제일 높았어요. 작년에 계약법의 과락률이 가장 높았지만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라는 논점을 찾지를 못해서 과락률이 높고, 여행 계약이라는 거를 외우지 않아서 과락률이 높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까지 해야 돼라고 안 했기 때문에 과락률이 높은 거지, 이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답안에 우리가 이 민법의 나머지 부분을 모르고 그냥 계약법의 이론으로만 딱 썼어도
꽤 좋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꽈락에서 벗어나는 살짝 걸치는 그런 점수가 아니라 꽤 좋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이럴 것 같아요. 계약법에서 계약법에 있는 주제지만은 계약법 외의 이론적인 것을 이해해야지 더 잘 쓸 수 있는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은 그 외에 있는 거를 안 쓰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대신 제가 설명을 할 때에는 그 계약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을,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민법에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듣는데, 왜냐하면 그걸 알았을 때 이 계약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부분까지 내가 다뤄서 답안지에 현출을 해야 돼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렇다면은 계약범의 시험 범위는 아마 아마 6회 만에 했을 때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계약법 수업을 6회 수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제일 길게 한 게 4회? 작년에 4회가 제일 길게 했던 거였는데, 아마 그러면은 올해 조금 중간에 있는 사례 같은 것들을 조금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5회 정도면은 끝날 분량이긴 하니까 중간중간에 복습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잡으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계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앞에 아메리카노 콜드 블루를 사셨죠? 현금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면 계약에 매매라는 계약을 오늘 하고 오신 거예요. 항상 계약이란 건 그래요. 민법에서 우리가 민총에서 아마 일어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가지고 막 분석을 했을 거예요. 단독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합동이라는 게 있고, 행위라는 게 있고, 이런 거를 분석을 했을 텐데, 자, 이런 거 필기하지 마세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잠깐만 본다면, 단독행위라는 거는 A라는 사람이 그냥 단독으로, 상대방이 없어요. 상대방이 없는데 단독으로 하는 행위일 테고요. 합동행위는 A, B, C, D가 다 같은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합동행위라고 해요. 이 합동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살짝 알아둬야 되는 게, 민법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안에 조합이라는 게 합동행위의 성격을 살짝 갖고 있기 때문에, 살짝보다는 좀 많이 갖고 있네요. 갖고 있기 때문에 합동행위라는 거는 여러 명이 모여서 서로 대칭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합동행위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그때 가서 또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계약이라는 건 뭐겠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 커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는 커피를 B한테 주고 B는 저거 어느 정도 가격 할까요? 한 2,000원 정도 할까요? 2,000원을 주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행위가 있었죠. A와 B가 서로 대칭점에 이뤄서서 왔다 갔다 하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 계약이라는 거를 제일 흔하게 하고 있는 계약이 그럼 매매 계약이니까, 아파트를 사고 판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내가 이 아파트를 1억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라고 청약이라는 것을 할 테고, 그러면 오케이, 내가 1억에 그 아파트를 팔게 라고 승낙이라는 걸 하겠죠. 그래서 이런 청약과 승낙이 서로 합치가 된다면은, 그래서 이게 의사니까 의사의 합치에서 합의라고 해요.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파트를 쭉 가가지고선 넘기고 돈을 주고 아파트를 받는, 그러는 계약의 어떤 이행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의 이행이 일어나면 그 뒤에는 사용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네 없네 갖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럼 계약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느냐라는 문제가 계약의 성립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민법 계약의 총론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한번 쫙 다 볼게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계약은 의사가 서로 합치됐을 때,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됐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물론 다른 계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계약이 성립을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성립 전을 보통 뭐 원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성립된 뒤를 후발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성립 전은 원시적, 성립 후는 후발적이에요.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아파트를 1억에 그 아파트를 1억에 사고 팔았어요. 사고 팔았는데 이 전에 사실 내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는 아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살고 있지는 않은 아파트인데 그게 뭐 지진이나 아니면 화재로 전소 완전히 다 부서졌대요.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대요. 그러면은 근데 모르고 그거를 청약하고 승낙해서 성립을 했어요. 계약이 성립을 했어요. 성립을 했지만은 그 아파트가 향후 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전소가 됐는데? 그럼 이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 아파트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의사의 합치가 정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거를 내가 사고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과 이걸 만약에 5월 1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4월 1일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립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니까 어떤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원시적인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6월 1일에 그 다음에 이행은 7월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6월 1일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아파트가 전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건 어떡할까요? 그거는 후발적인 하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4월 1일에 지진이 일어난 거와 6월 1일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계약의 성립에서 차이가 날 거예요. 이때는 없었던 거를 가지고 의사가 합치가 일어났으니까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그죠? 이때는 그 당시에는 존재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어때요? 합의를 봤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 이후예요. 성립한 이후로 뭔가 문제가 있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성립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차피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는 거는 계약이 성립한 이유를 가지고 다루게 되지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거를 다루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작년 시험 문제인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딱 하나 있죠. 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원시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존재하지는 않는 건데 근데 마치 계약에서 일어나야 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행을 하려고 봤더니 그게 불탔네? 그게 지진으로 다 부서졌네? 근데 언제 부서졌던 거야? 의사의 합치 전에 원시적으로 부서졌던 거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는 계약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표면적인 요건이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는데 뭔가 과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계약법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요건은 뭘까요? 지금 제가 말했지만 원시적인 하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완전히 다 불타가지고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아파트를 이행할 수 없는 그래서 객관적인 그 다음에 전부 불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그 다음에 전부 불능이 일어나야지 그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거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과실 책임이잖아요. 과실 책임이니까 자, A가 아파트를 주는 거고 이 사람이 아파트를 넘기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우리가 1억을 넘기는 거면 A는 아파트를 줘야 될
채무자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1억을 받아야 될 채권자죠. 계약에서는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A가 뭐 채무자고 B가 채권자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는 다 존재해요. A라는 아파트를 넘겨야 될 채무자, 동시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었는데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과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의, 과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이다, 악이다. 그 다음에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한글 우리가 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거나는 악이고요. 알 수 있는 경우는 과실이겠죠. 그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집 여러 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기 조금 먼 지역에 내가 갖고 있는 1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진으로 무너졌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뭐 한 달이나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있겠지만은 뭐 하루 전이다라고 한다면은 몰랐을 수 있죠. 내 집이 너무 많으면. 그죠? 그러면 몰랐으니까 악의는 아니겠죠. 하지만 자기 집이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는 알 수 있었던 경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과실은 있겠죠. 어떤 경우라도 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선 지금 팔 수가 없는 경우면 당연히 과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리는 것을 체결상에 어떤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라라는 것이 우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성립한 이유죠. 성립한 이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계약을 성립했는데 잘 이루어졌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그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지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해제라는 거는 이 시점에서 최초로 성립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없었던 걸로 하는 거를 해제라고 해요. 지금 뭐 이렇게 막 쓰지 마세요. 어차피 해당되는 파트에 다 나오니까. 자, 어떤 향후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을 해제라고 해요. 해지라는 거는 그 발생한 그 시점부터 장래로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을 해지라고 해요. 자, 해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계약이냐면 만약에 우유 배달을 제가 우유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요즘에도 그런 거 있나요? 저 어렸을 때는 매일 그 우유를 이렇게 아침에 문 앞에다 놓고 가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유를 놓고 가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해요, 살짝. 그래서 나 앞으로 우유를 안 받겠다. 그럼 여태까지 먹었던 우유에 대해서 내가 다 토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우유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해질까요? 해질까요? 해지가 되는 거겠죠. 그죠? 해지가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서 계약이 됐는데 말했던 거랑 너무 틀린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아파트를 나한테 줬어? 나는 그 계약을 합치가 있었지만 아파트 자체가 좀 이상하니까 나는 그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성립이 돼야지 그거를 해제하고 해지하는 거지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해지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지금 그 아파트가 4월 1일 날 지진으로 다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데 그 아파트를 모르고 뭐 서로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성립을 했어요. 성립을 했지만은 사실 성립한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 이거는. 그죠? 성립한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의해서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 B는 그 계약을 해제한다 이럴까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이 성립했다고 했어요? 성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립을 안 했어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그 계약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냥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법학에서는 하나의 용어 때문에 점수차가 조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용어 몇 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그냥 막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막 이렇게 쓰시다가 그런 용어에서 의미가 바뀌는 거는 이제 강사들이 캐치를 해준다거나 수업 때 이거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건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챙기면 되는 거지 모든 거에 대해서 법학이기 때문에 뭔가 답안지에 문구가 뭔가 멋들어져야 돼. 뭔가 이런 문구를 써야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제가 오늘 어디 가서 누가 노트 해놓은 걸 잠깐 봤는데 무슨 시험이래요. 무슨 시험인데 그 인지는 우리가 감정 그러니까 감정 같은 거는 옆에다 이렇게 마음 이렇게 써놓고 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머리로 느끼는 거잖아요. 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머리에 이렇게 써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옆에 대가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법학 답안지에 뭐 그렇게 뭐 대가리 이런 걸 쓴다던가 뭐 이러면 좀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용어를 우리가 썼을 때 뭐 이렇게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맞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해제한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애초에 성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근데 올해 시험에 안 나와요. 올해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해제한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이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됐는데 요 승낙과 성립하고 이행 사이에 요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줘야 되는데 아까 6월 1일에 지진이 일어나서 후발적인 하자로 주지 못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아무튼 뭔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논점이 두 개예요. 이때는 뭐냐면은 위험 부담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위험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게 누군가의 귀책 사유가 있을까요? 귀책 사유가 없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파트가 탔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귀책 사유, 그러니까 과실이나 뭔가 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은 성립했는데 네가 아파트를 못 넘겨줘? 왜 아파트 못 넘겨줘? 지진이 일어난 건 네 사정이고 너는 아파트 못 넘겨줬으니까 나한테 손해를 배상해. 이러면 이 사람은 집도 지진 때문에 부서졌는데 손해까지 배상해야 되면 너무 열받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 부담은 뭐냐면 뭔가 성립을 하고 이행 사이에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행을 못하는 게 귀책 사유. 서로 간에 귀책 사유가 없다면 그 위험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해요. 제가 아파트를 1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이분한테 팔기로 했어요. 근데 제 아파트가 지진으로 부서졌어요. 그럼 이분은 저한테 1억을 줘요? 제가 아파트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분은 저한테 1억을 줄까요? 그럼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 그 위험은 누가 감당할 거예요? 당연히 제가 감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이라는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위험부담은 당연히 제가 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나가서 뭐를 알고 계시면 될까요? 그럼 이분은 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아파트를 가져오면은 그걸 가지고 뭘 이용해서 뭐 거기다가 뭐 사무실을 꾸미고 뭐를 하고 뭔가 계획을 막 세워놨을 텐데 근데 제가 이행을 못하니까 이분에 대한 손해는 저한테 배상 청구는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이라는 거는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뭔가 손해배상, 배상이라는 거는 발생하지 않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은 뭘까요? 지진으로 아파트가 부서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파트에서 오늘 마지막 이 아파트에서 보내는
그런 불타는 밤이다 막 해가지고서 막 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막 담배를 아무 데나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 아파트가 불에 탔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싹 타서 없어졌네요. 그러면 저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거기서 담배 피고 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못 드렸으면은 이분은 저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는 당연히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당연히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이것도 없어요. 잘 돼서 지금 우리가 쭉 가서 이제 이행을 할 시기가 왔어요. 이행을 할 시기가 왔는데 죄송해요. 맨 앞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아파트를 드리고 1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딸랑딸랑딸랑 간 거예요. 뭔가 드리려면 뭐 등기도 해야 되고 뭔가 그거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가지고서 야, 서류 이행 시기가 우리가 7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7월 1일이야. 뭐 나는 물론 뭐 아파트 언제든지 줄 수 있어. 줄 수 있는데 1억 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분이 저한테 1억을 줘요. 그래, 아파트라는 건 내가 나중에 받아오면 돼. 나는 1억을 준비했으니까 1억을 먼저 줄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주고받고 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줘야지 나도 줄 거야 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동시에 서로 간에 동시에 이행을 하자라고 항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행 때 발생을 하겠죠. 동시이행 항변권. 그리고 나면 이제 끝나요. 그리고 나면 끝났는데 그 뒤에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매매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생각을 할게요. 매매라면 아파트가 말했던 거랑 너무 틀려요. 뭐 대리석으로 이루어졌던 아파트라고 말해가지고선 샀는데 벽지를 딱 뜯어보니까 아스팔트로 막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열받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걸 나한테 대리석이라고 속여서 팔았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 청구하거나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거면 뭐 해지하거나 뭐 등등의 뭔가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면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물론 이거는 매매를 기준으로 담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각 계약에 우리가 뒤에 있는 뭐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뭐 등등 증여, 뭐 고용, 도금 뭐 쭉 이제 각종 전형 계약을 배우게 되는데 그 전형 계약마다 특유한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유한 성질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특유한 성질로 있는 거고요. 그죠? 물론 담보 책임은 다른 계약에도 준용이 되니까 다른 계약에서도 담보 책임을 배우겠지만은 일단 매매에서 담보 책임이 나오는 거니까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계약의 총론이다라고 해가지고선 계약의 모든 계약 뒤에 있는 어떤 전형 계약 모든 것 중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매매에서만 계약 체계성 과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에서도 계약 체계성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니까 합의로 이루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험부담 채무불이행도 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조금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요. 시험 문제로 이게 무엇입니까? 묻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책을 읽다 보면 계속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지금 계약의 성립을 제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모든 계약이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다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낙성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낙성계약이 아닌 것은 요물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요물계약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뭐겠어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요물, 물건을 이행해야지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요물 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물 계약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물론 요물 계약에 해당되는 예를 몇 가지 뭐 써주면 너무 좋겠지만 딱 한 줄 쓰면 합격 이상의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문제를 내진 않죠, 사실. 요물 계약에 대해서 쓰세요. 그럼 뭘 쓰겠어요? 대부분의 계약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데 요물 계약은 뭐라고요? 의사의 합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의 이행이 있어야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낙성 계약, 요물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성립하는 걸 요물 계약. 자,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라는 얘기가 대부분 계약이란 건 A와 B가 서로 주고받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예요? A가 주고 B가 받고 B도 A가 1억이라는 걸 주고 B는 아파트를 주고 서로 간에 채권과 채무를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간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이어야지 서로 간에 의무가 있어야지 동시에 이행하자라는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거지 한 사람만 의무가 있다면은 동시에 이행하라 라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쌍무계약이가 동시에 이행 항변권이 있어요. 근데 그럼 편무계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편무계약으로는 그 증여라는 게 있어요. 증여. 제가 아파트를 저 사람한테 그냥 주는데 그냥 줬더니 주면서 야, 너 뭐를 줘야지 내가 아파트를 줄게 라고 하면 그건 증여가 아니잖아요. 그냥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편무계약이라는 거는 편무계약에서는 우리가 동시에 이행 항변권이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담보책임을 썼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담보책임이라는 거는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그 하자에 대해서 너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게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 그래서 자 그러면 유상계약의 좀 대칭하는 거 계약은 우리가 무상계약이 있겠죠. 무상계약. 그러니까 여기서 편무계약에서 했지만은 증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무상계약이겠죠. 그러면 증여는 담보책임을 질까요? 없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뭐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다만이라는 예외적인 항목이 항상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상계약에서는 담보책임이 없어요. 그러면은 또 무상계약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배우지는 않았지만 혹시 임대차, 사용대차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용대차라는 거를 저는 행정사가 되고 물론 민법에서 봤지만요. 현실에서는 사용대차를 행정사가 되고 처음 봤거든요. 현실에서 이런 걸. 왜 그랬냐면은 사무실을 내야 되는데 같이 여러 명이서 같이 사무실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을 공동 임차인을 막 이렇게 넣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은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 발행해야 되는데 막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을 한 명을 두고 그 다음에 전대차 계약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대차도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용대차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건물주도 사용대차가 뭔지 모르고 사용대차? 이거 뭐지? 아예 나 모르는 거 싫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서 이제 사용대차 계약서로 우리가 갖고 가서 세무서에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세무서에서도 사용대차가 뭐 이걸 이런 계약서를 왜 그래서 건물주한테 또 전화해가지고서 또 확인하더라고요. 자, 임대차는 돈을 주고 빌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중개사 자격증은
그 국민 자격증이라고 해서 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중개사 자격증이 없거든요. 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대차는 돈을 안 주고 무상으로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사용대차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없겠죠. 물론 없다라고 하고 다만 하고 항상 예외 조항은 들어가요. 그래서 없겠죠. 그죠? 자, 이런 용어들을 좀 챙겨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잠깐만 좀 볼게요. 더 보면 일단 문제 1번부터 들어가면 문제 1번에다가 밑줄을 친다거나 아니면 문제 1번을 저랑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한다. 아, 그러면은 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1번 절대 문제가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한번 그냥 보자고 지금 제가 읽기는 할 거예요. 우리가 민법은 사적 자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적 자치란 건 뭐냐면 둘 간에 의해서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민법이에요. 근데 법에 왜 있을까요, 그러면? 모든 거를 세세콜콜하게 합의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합의한 줄 알았는데, 계약서에 다 쓴 줄 알았는데, 없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은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민법의 조항,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민법의 법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르게 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르게 정한 게 우선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된 것을 우선하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자, 임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 임의 규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민법은 사적 자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계약 부분이 가장 사적 자치가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강행 규정 막 이렇게 하면서 민총에서 막 그 제한 능력자 보호라든지, 그죠? 또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대차를 하는데, 임대차 최단 기간,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 최단 기간 막 2년을 정해놨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그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사적 자치가 우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회적 야자를 조금 보호할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법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법을 배울 때는 강행 규정을 외운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 강행 규정 외운 거를 제외하고는 다 뭐란 얘기예요? 임의 규정이고 법에 있는 거라 상관없이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사례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런 합의를 보았는데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합의가 우선한다라고 먼저 써야 돼요. 자,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에서 본다면 1번 계약 체결의 자유, 내가 뭐 아파트를 1억에 팔지 말지 이런 거 내가 정할 수 있는 자유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거를 누구한테 팔지를 제가 선택할 수 있죠. 계약 체결 결정, 내용 결정의 자유, 그거를 1억에 팔지, 1억 5천에 팔지 제가 결정할 수 있죠. 계약 방식의 자유, 꼭 계약서 안 쓰고 구두 계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게 다 계약 자유 원칙이에요. 지금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국가가 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개입을 해서 약간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2번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어떤 제한 이렇게 돼서 2번의 내용 보면 계약 체결 자유에 대한 제한 밑에 버스 기사,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야, 너는 뚱뚱해서 차가 안 나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저를 안 태워요. 말이 되나요? 물론 요즘에는 마스크를 안 쓰면 안 태운다 뭐 이런 건 있기는 하더라고요. 있기는 하는데 야, 너는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선 거북해 뭐 이래가지고 저를 안 태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의 자유인데 그런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양가로 2번 상대방 선택의 자유.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광고 모집에 남성 우대, 여성 우대 이런 것들 아마 걸릴걸요? 이게 정말 그 일이 뭔가 남성의 특성에 맞는 일이라거나 여성의 특성에 맞는 일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이 뭐다, 종교가 뭐다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취업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거 안 되겠죠. 자, 그다음 양가로 3번 계약 내용 결정 자유에 대한 제한.
임대차 보호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권리금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법규를 두고 있어요. 계약 방식은 우리가 유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증여도 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뭐 해제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 외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2번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제가 특징에서 2번 특징에서 세 번째 줄만 한 줄 딱 긋고 그것만 딱 눈으로 보고 들어가면 돼요. 특징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본 요물계약이 낙성계약과 다른 점은, 자, 낙성계약은 뭐라고 했죠? 제가 낙성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요물계약은 이행이 있어야지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징 세 번째 줄에다 밑줄 치세요. 당사자 일방이 현실적인 급부가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만 밑줄 치자고 해놓고 제가 말을 살짝 바꿔서 죄송해요. 종류에서 세 가지는 좀 외워둘까요? 세 가지밖에 안 써져 있긴 하지만 전형, 민법의 계약에서 나오는 전형 계약 중에서는 현상 광고가 요물 계약이에요. 현상 광고. 그 다음에 2번 기타 계약에서 우리가 외울 거는 두 번째 계약금 계약과 임차 보증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에요. 자, 현상 광고에 대해서 물론 뒤에서 배우니까 우리가 그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현상 광고 말만 딱 본다면 어때요? 아직까지 현상 광고에 대해서 안 배우셨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광고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럼 현상금 거는 거예요. 그게 현상 광고예요. 그러면은 자, 제가 수업하는데 이 마이크가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잘 맞는 마이크를 가져오시는 분에게 제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현상 광고 계약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그 마이크를 저한테 어때요? 가지고 오셔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이라는 건 이래요. 지금 여기서 볼게요. 청약과 승낙 이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아파트 1억이다. 1억 아파트를 사고 판다. 그래서 청약하고 승낙하고 그래서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난 다음에 보통 계약금 1천만 원, 그 다음에 뭐 중도금도 요즘에 중도금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중도금 뭐 4천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주고 잔금 5천만 원을 딱 주고 그러면서 여기서 어때요? 서로 아파트와 그 다음에 잔금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때 이 계약금이요. 모든 매매에서 자,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도예요. 물론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과정, 일련의 과정에서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매매 계약,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에요. 이게 계약금 계약이 매매 계약하고 같은 거라면은 여러분들 아까 커피를 2,000원 주고 편의점에서 살 때 자, 계약금으로 200원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금이라는 거 건다는 건 뭐예요? 계약금. 여기서 매매가 성립을 했는데 언제든지 계약금에 1,000만 원이면 그 배. 그러니까 1,000만 원만큼의 지금 손해를 보고 나는 이 계약을 향후 해제하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하고 있는 계약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약금으로 우리가 뭐 해제할 수 있는 어떤 자유에 관한 어떤 합의 계약이 계약금 계약인 거지 매매 계약과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면 임차 보증금 계약은 뭘까요? 임차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할 때 우리가 물론 월세만 보증금 없이 월세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거는 게 임대차 계약이란 건 내가 월 35만 원에 이 방을 쓸게가 임대차 계약이고요. 거기에 보증금을 거는 거는 보증금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증금을 거는 건 향후 내가
2년 동안 이 방을 쓰고 나갈 때 뭔가 엉망으로 썼다거나 부서뜨린 거에 대해서 그거를 까겠다, 돈을 까겠다라는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서뜨린 거 없고 온전한 상태로 방을 다시 돌려준다면은 그러면은 깔 거 없으니까 그 돈은 나한테 다시 주겠죠. 그죠? 그렇게 임차 보증금 계약은 별도로 있어요. 그럼 임차 보증금 계약이란 건 지금 뭐예요? 보증금이 1035였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줘야지 계약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물 계약이에요. 그죠? 계약금 계약도 뭐예요? 1000만 원을 줘야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에요. 자, 2년 전 2018년 문제가 뭐였냐면 계약금을 1000만 원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중에 계약금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계약금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잠깐 일단 300만 원 먼저 줄게. 계약금 중에서도 300만 원 먼저 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야 3일 뒤에 내가 나머지 700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을 줬어요. 300만 원을 줬는데 그리고 아직 700만 원을 안 준 상태예요. 근데 둘 사이가 틀어진 거죠. 틀어져가지고선 계약을 안 하기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 주인이에요. 주인이 A고 이제 B가 1억을 주기로 했는데 A가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해제한 거예요. 해제했으면은 그러면 A는 B한테 얼마를 줘야 될까요?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얼마를 줘야 되나요? 예?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지금 2천만 원이라고 했다, 1000만 원이라고 했다, 3천만, 아니면 300만 원이라고 했다. 거기서 그러면 제가 전달을 잘 못한 거예요. 왜냐면, 계약금 계약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낙성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요물 계약이라는 거는 이행이 완전히 돼야지 성립한다면서요. 지금 현재 300만 원을 줬잖아요. 이행이 완전히 됐나요? 완전히 안 됐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을 했나요? 성립을 안 한 거예요. 성립을 안 했는데 뭔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2배를 주고 뭘 주고 하나요? 원래 계약금 계약이라면 1000만 원을 줬어요. B가 A한테 1000만 원을 줬으면은 B는 1000만 원을 포기하고, 그죠? B는 1000만 원을 포기하고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A도 B가 1000만 원을 주고 해제할 수 있는 것만큼 A도 1000만 원을 주고 해제할 수 있는데 원래 1000만 원 받은 게 있으니까 2배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 받은 거 1000만 원 토해내고 내가 손해보는 10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주고 우리가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해제를 한다는 건데 지금은 300만 원밖에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이 성립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원까지 올라간 거죠, 지금. 법원까지 올라가서 계약금인데 이 사람은 2천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계약금 계약이면 2천만 원을 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모르겠다. 나는 1300을 준다고 해. 그래서 얘는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둘이 싸운 거잖아요. 싸운 거예요. 그리고 해제를 하기로 한 거고.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배를 상환한다라는 법조문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그거를 적용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적 자치잖아요. 사적 자치로 니들이 그거에 준해서 뭔가 싸우고 있으니까 나는 그거에 준해서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원래 300만 원은 원래 토해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에서 1000만 원은 줘야지, 손해를 봐야지 해제할 수 있는 거니까 1300만 원을 주고 해제를 해라 라고 결론을 내준 거죠. 근데 원칙은 뭐라고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사적 자치로 니들이 그거 갖고 그거를 그 법조문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그 법조문으로 판단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현상 광고, 자, 요물 계약, 요거 하나 한 거예요. 지금 요거 하나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제 계약금 계약도 문제가 많이 나왔고, 임차 보증금 계약도 우리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임대차에서 배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투자한 건 별로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옆으로 가셔서 3번 약관을 볼게요. 자, 약관이라는 것은, 제가 맨날 약관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은 공개 강의니까, 공개 강의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공개 강의라는, 수업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뭐 시험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공개 강의니까 잠깐 약관을 먼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약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울 것만 정한다면, 이번에 해석 방법에서 저는 그냥 개불상 통축 이렇게 외워요. 자, 약관에 대해서 쓰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약관의 개념 뭐 이런 것까지 쓰고 들어갈 건 아니에요. 약관은 민법에서 그렇게 중요한 단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행정사 시험에서는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행정사의 업무랑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를 안다면은 뭐 이 부분을 좀 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약관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약관은 뭐예요? 약관은 내가 계약을 맺으러 가는데 주로 제가 약관을 많이 본 거는 보험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뭐 적금이나 아니면은 뭐 적금 또는 예금 같은 거 통장할 때도 은행에서 이렇게 서류를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또는 핸드폰 가입할 때 그죠? 막 이렇게 두꺼운 걸 주고 막 여기다가 막 이렇게 사인펜으로 그으면서 서명하세요, 서명하세요, 서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다 읽고 있으세요? 앉아가셔서 자 꼼꼼하게 다 읽고 있는 사람 있더라고요. 제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요. 제 뒤에, 사무실 제 뒤에 있는 사람. 그걸 진짜 읽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저걸 읽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욕을 했는데, 근데, 그거 안 읽어요, 잘. 근데 거기다 형광펜을 왜 칠해요? 설명했다라는 거 표시하려고. 나중에 내가 설명했는데, 네가 왜 그걸 모른 척해? 왜 딴 얘기해? 이런 거 얘기하려고 막 형광펜 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수의 거래자를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뭔가 일괄적인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계약, 뭐 이거 개념을 쓸 일은 없고요. 그 다음 2번 법적 성질에서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거기다가 별표를 살짝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합의 보이세요? 합의? 합의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는 합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설명했잖아요, 설명. 설명이라는 게 내가 동의하겠습니다라고 합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력은 가져요. 그 다음에 해석 방법은 개물상 통축 이렇게 했죠. 개가 뭐냐면 1번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에서 개. 그러니까 약관 규정 내용과 개별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틀리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용할까요? 약관 내용을 적용할까요? 개별적 합의 내용을 적용할까요? 개별적인 합의 내용을 적용하겠죠. 자, 그래서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개요. 그 다음에 2번에 통일적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 통일적 해석의 통. 약관에 대한 해석을 A라는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저한테는 뭐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죠.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3번 작성자 분리의 원칙의 불이에요. 불. 그래서 개불상의 불이에요. 아까 통축의 통이었고 2번은 불.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명확하지 못한 조항은 작성한 자가 불리하게 해석을 해야죠. 불리하게 봐야죠. 그 다음 4번 축소 해석의 통축의 축이에요. 축소 해석. 뭐 면책 조항이나 이렇게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축소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5번 상대적 무효 원칙. 사실 이 부분은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불공정 조항의 상대적 무효 원칙에서 민법에서는요. 원래 민법의 원칙은 그냥 민법이라는 것의 원칙은 뭔가 그 일부분만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자,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물론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성립했을 거라는 뭔가 의사가 인정된다면은
일부 무효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인데 약관규제법의 특별 규정으로 약관은 우리가 일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뭔가 불공정한 정황이 있으면 그 부분만 무효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고객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거 뒤에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고객에게 불리한 것만 일부 무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기셔서 명시설명 의무 해가지고선 2번으로 바로 갈게요. 설명의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2번 설명의 대상에서 그 줄의 맨 끝에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 내용이에요. 모든 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형광펜으로 칠한다고. 다 형광펜을 칠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형광펜으로 칠해놓는 거예요. 그거 설명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에 한해서 하죠. 그러면은 3번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명시설명 대상의 예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방가로 1번에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거를 약관에 써놨을 때, 그거는 약관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 다음 방가로 2번, 그냥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3번, 단순하게 확인하는 규정일 때.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상의 예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울 거는 뭐예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면 되고 정말 이런 건 필요 없다라는 건 설명 안 해도 되는구나.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4번, 그러면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사용자가 내가 그 설명 안 했으니까 이 계약 무효로 할게. 이렇게 사용자가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약간의 고객인 상대방이 설명 안 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청약의 구속력부터 약관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고 청약의 구속력을 나갈게요.